설날 아침, 저는 아들 내외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현관 밖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꼭 어머니 설득해야 돼. 여보, 오자마자 그런 얘기 꺼냈다간 기분 상하실 거야. 지금이 기회라고. 아파트 값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고.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설날 아침부터. 설득해놨으니까 분위기 좋을 때 슬쩍 얘기해봐. 알았어. 그래도 조심스럽게 해. 저는 급히 부엌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을 열자 아들 내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들어와. 식탁에 앉아 떡국을 먹는 내내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저를 도왔고 아들은 자꾸 집 관리에 어려움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 난 그런 거 몰라. 어머님, 저번에 6층 집도 팔렸다면서요? 몰라. 난 그런 이야기에 관심 없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내외의 수상한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유독 자주 찾아와 집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것저것 수리해주겠다고 했던 이유가 어머니,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 좀 할까요? 난 피곤하다. 들어가서 쉴래.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어머니 앞으로. 그만해. 피곤하다고 했지. 아들은 제 단호한 태도에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아들 내외가 작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은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고 며느리는 다음에 다시 시도하자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부터 이런 대화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장만한 이 집을 아들은 그저 투자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설날 아침을 차렸던 그릇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 마음만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날 이후로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던 아들이 이제는 주말마다 들르기 시작했죠. 처음엔 기뻤습니다. 바쁜 아들이 자주 온다는 게 그저 좋기만 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아들이 또 들렀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것 좀 고쳐드릴게요. 뭘 고친다고 그러니? 거실 전등이 어제도 깜빡거렸다면서요? 아니야, 괜찮아. 에이, 제가 해드릴게요. 어차피 시간 있는데? 아들은 도구를 꺼내더니 의자를 가져와 전등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 정도 나와요? 글쎄, 20만 원 정도? 많이 나오네요.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그런 소리 하려고 온 거니? 거실 한가운데서 전등을 고치던 아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 날카로운 어투에 놀란 듯했죠.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창밖으로 단지 안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2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다음 주말에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와 함께였죠.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청소기 돌릴게요.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구석구석 제가 해드릴게요. 청소기 소리가 거실에 울리는 동안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 사신 지 몇 년 됐죠? 20살이 넘었지. 아파트 노후화도 심각할 텐데.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의도가 뻔히 보였지만 굳이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말마다 이어지는 아들 내외의 방문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청소며 수리며 이것저것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대화는 늘 집값과 관리비 이야기로 끝났으니까요. 어머님, 6층 이사 나간 데는 젊은 부부가 들어왔대요. 그래? 매매가가 꽤 됐다던데요? 저는 답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재개발 얘기도 있다던데. 모르겠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안절부절 못하며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가 구석구석 청소했다고 했지만 창틀 위엔 먼지가 그대로였습니다. 청소는 핑계였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 우편함에서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남권 부동산 시세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 안에는 제 아파트와 비슷한 평수의 매매가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구겼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여보세요?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왜?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꾼 이 집을 파는 건 제게 이별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걸까요? 아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효도한다며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3주째였죠. 이번엔 단골 중식당이 아닌 근처 호텔 뷔페를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은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오세요. 갑자기 웬 호텔이야? 그냥 어머니랑 좋은 데서 밥 먹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오늘은 친정에 갔어요. 아들은 평소보다 더 공손했습니다. 차문도 열어주고 핸드백도 들어주면서 저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죠. 어머니, 여기 연어회 드셔보세요. 이런 데서 밥 먹자고 얼마나 썼니? 에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너 요즘 돈 좀 모았나 보구나? 그게, 어머니,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가 있었네요.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아들의 수상한 효도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발 마사지를 예약했다며 저를 데려가고 또 어느 날은 백화점 가서 옷을 사준다고 했죠.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의 전화기 화면에 부동산 김 과장이라고 떴죠. 아들은 황급히 전화를 끄더니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테이블에 놓고 간 아들의 전화기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메시지였죠. 잠금 화면에 뜬 메시지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설득 어떻게 되셨나요? 매수자가 조급해 하시는데. 화장실에서 돌아온 아들은 제 표정이 달라진 걸 눈치챘는지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하려던 얘기가. 집 팔자는 얘기하려고 이런 자리 만든 거지? 그게 아니라. 이제 밥 먹기 싫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청소하고 맛있는 것 사주고 안마도 해주던 게 모두 집을 팔게 하려는 속셈이었다니. 현관문을 열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죠. 어머님, 오늘 많이 섭섭하셨죠? 너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제 그만 전화하고 나 피곤하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죠. 어머니, 잠깐만 얘기 좀. 가봐. 피곤해서 쉬고 싶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죠. 20년 동안 이 창밖으로 보던 풍경인데 아들은 이걸 돈으로만 보고 있었나 봅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무슨 핑계로 찾아올지, 이제 어떤 얼굴로 아들을 봐야 할지 걱정됐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왜? 내일 아침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앞으로 오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단지의 가로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날 때 낯선 사람이 저를 불러 세웠죠. 부동산 중개사라고 했습니다. 홍 여사님 맞으시죠? 누구시죠? 저번에 댁의 아드님이 저희 부동산에 오셨더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네, 어머님 몰라서 여쭤보는데 매물 내놓기로 하신 거 맞나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들이 이미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고 했다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드님이 오셔서 미리 시세도 알아보시고.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한 말씀을 드렸네요. 부동산 중개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야? 회사요. 무슨 일이세요? 부동산에 집 내놨다며? 네? 무슨? 거짓말 그만하고 당장 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나 봐요. 오해는 무슨 오해야? 그냥 시세만 좀 알아본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마침 옆집 이영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듯 인사를 하고 자리를 피했죠. 아줌마, 나 답답해서 그러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왜 그러세요? 혹시 우리 아들 요즘 자주 보셨어요?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부동산 사람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이영숙 씨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제 집을 팔려고 했던 거죠. 우리 아들이 여기저기 부동산 다니면서. 네, 단지 안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영숙 씨는 제 표정이 안 좋아지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보냈나 봅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니들이 내 등 뒤에서 한 일이 그게 오해야?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 가봐. 창밖은 어느새 깜깜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도 보지 못한 빈 장바구니가 놓여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아들이었죠.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네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하게 해주세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집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았죠. 남편과 함께 대출받아 힘들게 장만한 이 집을 아들은 그저 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홍 여사님, 죄송한데 아드님이 어제 계약금 이야기까지 하고 가셔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부동산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이제는 아들의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과 함께였죠.
제가 문을 열어주자 아들은 마치 무슨 큰 선물이라도 들고 온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 김민수라고 합니다. 난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어. 어머니,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아들은 제 팔을 잡아 끌다시피 해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류 가방을 펼치더니 부동산 시세표와 그래프들을 꺼냈죠. 어머님, 지금 이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나 그런 거 몰라. 이 아파트가 지금 최고가로 잘 팔릴 때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부엌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밥 먹을 거면 먹고 아니면 가봐.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둘의 대화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놀라운 말을 꺼냈죠. 어머니, 새 아파트로 모실게요. 뭐라고? 분양권 나온 데가 있는데 거기로 가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식탁에 내려놓던 그릇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은 제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죠. 거기가 역세권이라 병원도 가깝고. 너 지금 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투자 전문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늘 보던 아파트 풍경이 보였죠. 20년 동안 이웃들과 정들어 살던 이곳을 떠나라니. 어머니, 제가 다 알아봤어요. 너 정말 큰일 났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큰 빚이라도 진 모양이지?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 눈치챘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니 피곤이 몰려왔죠. 그날 밤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언니, 상원이가 은행 대출을 못 갚아서 그런가 봐요. 뭐라고? 사업한다고 대출 받은 게 꽤 된대요. 너한테는 얘기하고 나한테는 말도 없었네. 식탁에 앉아 생각해보니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갑자기 효도한다며 찾아오고 집을 팔자고 하고 새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한 이유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죠. 어머님, 어제 많이 놀라셨죠? 이제 와서 뭐하러 전화했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너희들 진짜 이사 가라고 새 아파트까지 알아본 거야? 그게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면서 생각했죠. 이제는 아들의 어떤 말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도 진하게 하고 고급 브랜드 옷까지 입고서 말이죠.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달려들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웬일로 혼자 왔니? 제가 어머님 건강이 너무 걱정돼서요. 내가 뭐가 아프다고?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며느리는 거실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부동산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역시나 저를 설득하러 온 거였죠. 요양원 같은 데도 알아봤는데.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실버타운이요. 나보고 양로원 가라는 거니? 며느리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속내는 다 드러났죠.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네가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 알겠다. 전 정말 어머님 건강이. 그만하고 돌아가. 며느리가 나간 후 베란다에 빨래를 널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친딸처럼 따르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옆집 박씨 아저씨가 베란다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까 며느리 왔다 갔네요. 네, 왔다 갔어요. 며칠 전에는 부동산이랑 같이 있던데. 네?
이 동네 부동산은 다 돌아다닌 것 같던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이미 이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녁 때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더군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님이 영 안 넘어오시나 보네. 이번에 놓치면 큰일 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마트 카트를 잡은 제 손이 떨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죠. 어머니, 수정이가 다녀갔다면서요? 그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들 둘 다 똑같구나. 어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키워온 베란다의 화초들이 눈에 들어왔죠. 며느리는 예전에 이 화초들 물 주는 것도 도와줬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말실수를. 더 할 말 없잖아. 그래도 어머님, 이제 그만 가봐. 현관문을 닫고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며느리가 놓고 간 실버타운 팸플릿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내러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 집의 등기부등본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드님이 어제 오셔서 서류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네, 담보대출 받으신다고. 담보대출이라뇨? 관리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 상담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죠. 홍순자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오늘 오전에 자녀분이 대출 상담을 예약하셨더라고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러시면 자녀분과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회사요. 무슨 일이세요? 은행에서 전화 왔더라. 아, 그게 당장 집으로 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죠. 어머니,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빚을 진 거야? 그게 솔직히 말해. 거실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억이에요. 뭐라고? 사업 자금이랑 주식 투자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죠.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니?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식탁 위에는 아들이 가져온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 도장까지 있더군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저번에 어머니 방에서. 내 도장을 훔쳤다는 거니? 며느리는 눈물만 흘리고 아들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더욱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소리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어쩌자고. 저희가 꼭 갚을게요. 너희가 어떻게 갚을 건데? 순간 아들의 통장 내역이 궁금해졌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건네라고 했죠. 보여주기 힘들면 나가. 어머니, 통장을 보니 매달 이자 상환만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이러다 너희 둘 다 신용불량자 되겠구나. 어머니, 집만 담보로 해주시면. 그만해.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대부업체 직원이었죠. 홍순자님 댁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 댁의 아드님이.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문을 닫고 들어와 보니 아들 내외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들이 갑자기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동생 내외와 조카들까지 모두 우리 집으로 모였죠. 평소 같았으면 반가웠을 텐데
이번에는 아들의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또 집 얘기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아들은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더니 부동산 시세표와 은행 대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나는 불편한 거 없어. 동생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아들이 미리 입을 맞춘 게 분명했죠.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실버타운이 있는데 며느리의 말에 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런 자리 만들어 놓고 미안해. 영호야, 형이 전화해서 어머니 설득하자고 해서. 식구들 앞에서 효자 행세를 하던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영호 말은 무시하세요. 됐다. 이제 그만하자. 동생은 먼저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아들이 버럭 화를 냈죠. 영호 저거 진짜. 이제 너희 본색이 다 드러났구나. 식탁 위에는 아들이 가져온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매매 계약서까지 준비되어 있더군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봤어요. 네가 뭘 알아봤는데? 실버타운도 예약금 걸어놨고. 저는 서류를 모두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당장 나가. 어머니, 너희 둘 다 얼굴 보기 싫다.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현관으로 나갔고 아들은 구겨진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나가보니 아래층에서 아들 내외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밖에 투자자라는 사람과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는 오지 마. 문을 닫고 들어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토요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도장 도용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오는 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너희 보고 오라고 한 적 없는데. 오늘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나도 할 말 있다. 거실에 앉자 아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그 봉투만 봐도 속이 메스꺼워졌죠.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래, 진짜 마지막이다. 이 집 절대 팔지 않을 거야.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내 도장 가져간 것도 모자라?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했죠. 저는 가방에서 변호사 상담 내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식탁 위에는 아들이 준비해온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서명란은 비어 있었지만 매수자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더군요. 당장 저 서류 치워. 어머니, 이러시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네가 감당 못할 짓을 왜 했니? 창밖에서 단지 내 놀이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가 떠올랐죠. 어머니, 이번 기회 놓치면. 이제 그만 가봐. 어머님,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아들 내외의 애원에도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죠. 어머님, 죄송한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아까 여기 왔다 갔는데.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평소 연락도 없던 사부인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분이 커다란 선물 세트를 들고 오시니 당황스러웠죠. 아이고, 사부인 잘 계셨어요?
웬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사부인은 거실에 앉자마자 선물 꾸러미를 풀어놓았습니다. 요새 허리는 좀 어떠세요? 별일 없어요. 이 나이에 큰 집에서 혼자 계시려니 힘드시죠? 순간 이 방문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사부인의 다음 말이 그걸 증명했죠. 우리 애들이 형님 걱정을 많이 해서요. 걱정할 거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래도 자식 사정이 있는데 사부인은 가방에서 실버타운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며느리가 보여줬던 바로 그 실버타운이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사부인. 됐어요. 이런 데서 편하게 사시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놀이터가 보였죠. 며칠 뒤에는 사부인 집에서 식사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절했더니 이번에는 동네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 이럴 수는 없죠. 우리가 다 책임질게요. 식당 테이블 위로 통장이 놓였습니다. 사부인이 준비해 온 거였죠. 이게 뭐예요? 사부인 노후 자금이에요. 통장을 집어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창피한 일이네요. 저녁에는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 친정 어머님께서 너희가 시켰니? 저희는 정말 긍정적으로 해결됐으면 해서요.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나가보니 아래층에서 아들 내외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부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절에 가요. 이제 그만하세요. 부처님 앞에서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절까지 동원하시려나 봅니다. 밤이 되어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어머니, 이제 다 정리됐죠? 뭐가? 친척들도 다 저희 편이에요. 순간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아들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 상원이 요즘도 노름한다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갚을게요. 이제 와서 무슨. 시간만 좀 주세요. 창밖으로 단지 내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형이 도박으로 집까지 날린 얘기 들으셨어요? 뭐라고? 전세금도 다 써버렸대요. 이제야 아들이 왜 그토록 제 집을 팔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보낸 계약금 영수증이었죠. 제 집 주소가 적혀 있는데 매도인란에는 아들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였죠. 홍순자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가계약금 입금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계약한 적이 없는데요. 아드님이 어머님 대신 진행하신다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서둘러 부동산으로 달려갔죠. 매수자분이 이미 계약금을, 누가 계약했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어머님 위임장을 가지고. 중개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죠.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원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 제가 좀 있다. 지금 안 오면 경찰서로 가겠다. 1시간 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위임장은 어디서 났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쯤 매수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드님이 이미 다 진행하셨는데 모두 무효예요. 그래도 저희가 계약금을 매수자는 떠나지 않고 현관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밤늦게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형이 도장을 위조했대요.
알아. 매수자가 고소하겠다고 난리라던데. 식탁에 앉아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매매가는 시세보다 1,000만 원이나 낮았죠. 다음 날 아침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매수자분이 또 오셨는데. 들여보내지 마세요. 베란다에서 내다보니 매수자와 아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을 고소해야 한다니. 어미 된 심정으로 참 힘든 결정이었죠. 위임장 위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대로 두시면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도장 위조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죄도, 그 정도였나요? 매매계약서도 이미 작성해놨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야. 변호사요? 이제는 내가 다른 선택이 없구나. 저녁 무렵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너희가 날 어떻게 했는데?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를 개키면서 며느리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홍순자님, 사문서 위조 고소장 접수하시나요? 네. 아드님이 피고소인이 되시는데. 순간 망설여졌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정말 고소하실 거예요? 너도 말리지 마. 그래도 모자지간인데. 오후에는 아들이 회사 동료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변호사신데. 더 이상 할 말 없다. 밤이 되어서야 홀로 거실에 앉아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아들의 서명이 적힌 곳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일요일 아침 동서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텐데 이번에는 얼굴이 좋지 않았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무슨 일이세요? 상원이가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 다닌대요. 큰동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댔다는 소식이었죠. 얼마나 빌렸대요? 작은 집에서만 2천만 원. 이제 와서 이런 얘길 왜? 시동생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거였죠. 삼촌, 왜 어머니한테 일러 바치세요? 너 정신 차려.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친척들 돈까지 다. 네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 저도 이제는. 아침부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친척들까지 연락이 끊이지 않았죠. 결국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며칠째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단지 앞을 서성거렸고 저는 집안에 숨어 지냈죠.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가봐. 이러시면 안 돼요. 창문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경찰까지 왔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머님 안전이 걱정된다고? 제 아들이 저를 협박하고 있다고요.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식탁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때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제 어쩌실 거예요? 이사 가려고. 갑자기요? 베란다에 걸린 빨래를 내리면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세 나온 거 있나요? 이사 가시게요. 조용한 데로 알아봐 주세요. 창밖을 보니 아들이 여전히 단지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현관문을 열어보니 아들 내외가 서 있었죠.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누가 오라고 했니? 그래도 명절인데. 아들은 한 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라고 대충 사온 선물 같았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며느리는 현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 잠깐만.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는데? 아들의 양복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가 살짝 보였습니다. 또 무슨 서류를 들고 왔는지 뻔했죠. 어머니, 이것만 한번 보시면. 집에 가.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아들이 발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경비실에 신고하겠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어머니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네가 어미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저녁이 되어서야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상원이가 술 마시면서 울더래요. 이제 와서. 밤이 되자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죠. 어머니, 제발. 가봐. 현관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아드님이 또. 경찰 불러주세요. 네. 아드님인데. 제가 직접 신고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아들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요. 며느리도 뒤에서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경찰이 도착했고 아들 내외는 결국 연행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이렇게까지. 더는 방법이 없어. 그래도 자식인데. 밤이 되자 사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부인,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이었죠.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네. 아드님이 계속 찾아뵙겠다고 하시는데. 창밖을 보니 단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동네에서 2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죠.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사 가신다는 소식 듣고 놀랐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드님은 아세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죠. 짐을 정리하다 보니 아들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점심때쯤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여기로 이사 가시게요. 너무 멀어서 걱정이야. 그래도 혼자서. 새로 이사 갈 집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봉사활동 신청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매주 화요일 오전이 편하시다고.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아드님이 오셨다는데. 제가 이사 간 걸 알려주세요. 근데 어디로 가셨다고? 그건 말씀하지 마세요. 새벽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아들이었죠. 어머니, 정말 가셨나요? 설날 아침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무도 제 새집 주소를 모르는데 이상했죠. 현관문을 열어보니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길 찾아왔니? 이모한테 주소 받았어요. 며느리는 한 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마트에서 급하게 사온 것 같았죠. 들어가 봐.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거실에는 아직도 이사온 짐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또 뭘 바라고 온 거니? 아들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나가.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럴 줄은 몰랐네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네가 더 잘 알잖아.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더는 볼 일도 할 말도 없었죠. 앞으로 올 때는 전화하고 와. 어머님, 그것도 내가 허락할 때만. 아들 내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녁 때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네가 왜 그랬니? 상원이가 자꾸 졸라서. 창밖으로 설날의 한적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복지관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독거노인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오늘도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홍순자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좋은걸요. 요새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복지관 직원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상원이가 찾아가도 되냐고. 아직은 안 돼. 많이 후회하시나 봐요. 저녁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동안 재산만 보고. 다음 날 아침 복지관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옛집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출근하는 길이었나 봅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너도 잘 지내. 창밖으로 단지 안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됐네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의 정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 정마저도 이미 무너져 버린 뒤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이웃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고 있죠. 제가 겪은 일들을 들려드리면 그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들려주시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부모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견디다가는 결국 자신의 인생마저 망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을 시작하는 지금,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어머니가 아닌 홍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비록 쓸쓸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견디지 마세요.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춘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큰아들 재훈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도록 장가 못 간다고 걱정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었겠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민경이 데려올게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둘게. 민경이가 깔끔한 음식 좋아한대. 너무 신경 쓰지는 마. 첫 만남을 위해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된장찌개에 홍합을 넣고 시금치 나물도 무쳤죠. 깔끔하게 준비하면서도 정성은 가득 담았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며느리의 첫인상은 꽤 좋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인사까지. 어서 와, 밥 먹으러 가자.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거기까진 생각 못 했는데. 저희 언니는 시댁에서 아파트 한 채 받았어요. 저는 그 말에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재훈이가 민경이의 말을 자르려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신혼집 정도는 부모님들이 마련해 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의 진짜 속내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 둘이 조금씩 모아가면서 살림 차리는 것도 나쁘지 않잖니. 어머님도 참. 요즘 세상에 전세로 시작하면 자가는 언제 마련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돌아간 후 재훈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민경이가 좀 성급했나 봐요. 원래는 이런 애 아닌데. 재훈아, 엄마가 볼 때는 좀 걱정되는구나.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민경이 마음도 더 알게 될 거고.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돈 있는 집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후로도 만날 때마다 민경이는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을 저희 쪽에 떠넘기려 했습니다. 예단은 기본이고 신혼집까지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님, 웨딩드레스는 제가 원하는 디자이너 거로 하고 싶은데. 민경아, 우리 형편에 맞춰서 준비하면 안 될까? 부모님들이 자식 결혼 한번 해주시는데 뭘 그러세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훈이는 그저 민경이의 편만 들 뿐이었고요. 결혼식 날짜는 잡혔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됐죠. 오늘도 민경이는 웨딩 플래너와 상담하고 왔다며 한숨만 쉬는 재훈이를 보며 생각합니다. 과연 이 결혼이 우리 아들에게 행복일까, 불행일까? 재훈아, 네, 엄마. 너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 맞니?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돈이면 다 된다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아들의 선택을 막을 수도 그렇다고 그냥 두고만 볼 수도 없는 게 부모 마음이겠죠. 결혼식을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첫 상견례 때 불편했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결국 제가 전세 자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민경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맞춰준 셈이네요. 첫 주말 아침 아들 내외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라 믿었죠. 어머님, 제가 과일 좀 사왔어요. 고마워. 식사하면서 먹자. 남편이 좋아하는 사과도 있어요. 민경이의 다정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님, 이 집 참 오래되어 보이네요. 그래, 30년 넘게 살았어. 리모델링은 생각 없으세요? 우리 형편엔 그런 여유가. 식사 후 민경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민경아, 엄마 설거지 좀 도와드릴래? 여보, 나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재훈이는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 뒤 재훈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민경이가 직장 그만뒀어. 왜? 자기 커리어를 위해 유학 가고 싶대요. 결혼하자마자 무슨 유학이야? 저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민경이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속셈이었던 걸까요?
애비도 없는 집에서 힘들게 네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엄마, 나도 고민이에요. 그날 이후로 민경이는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익십했습니다. 결국 둘은 캐나다로 떠났어요. 제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은 채로요. 엄마, 우리 잘 다녀올게요. 재훈아, 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민경이가 하고 싶은 걸 이뤄주고 싶어요. 공항에서 배웅하는 날, 민경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남편 잘 챙길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민경이의 계획대로였던 것 같아요. 매일 밤 아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제게 둘째와 막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큰형은 이제 어른이잖아요. 맞아요. 올케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게 제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재훈아, 이번 주말에 한국 오니? 아니요, 민경이가 바빠서. 그래, 너라도 잘 지내면 되는데.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멀어져 가는 아들을 보며 며느리의 첫인상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 외롭고 서글픈 마음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캐나다에서 1년을 보낸 아들 내외가 추석을 맞아 귀국했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모두 모이는 날이라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새벽부터 일어나 보름달처럼 예쁜 송편을 빚었어요. 시장에서 제철 과일도 사왔고 갖은 나물의 잡채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잘 왔다. 피곤할 텐데 들어와서 쉬어. 여보, 나 좀 씻고 올게요. 그래, 피곤할 텐데 좀 쉬어. 어머님, 전방에서 쉴게요. 민경이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온 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였어요. 민경아, 차례상 좀 도와줄래? 저 피곤한데 좀 이따가요. 저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아침부터 부엌을 도와주는데 큰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라고? 차례 끝나면 저희 친정도 가봐야 해서요. 민경이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재훈이는 또 민경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차례를 지내는 내내 민경이는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의 태도는 변함없었어요. 어머님, 이런 음식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도 명절 음식인데. 캐나다에선 이런 거 안 먹어요. 식사 후에도 민경이는 설거지는커녕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아, 벌써 가게? 네, 민경이 친정에도 가봐야 해서요. 시댁은 잠깐이면 되는데 친정은 며칠 묵고 가야죠.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언니, 우리 다 같이 좀 더 있다가. 아니에요. 저흰 바빠서요. 민경이는 재훈이를 재촉하며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내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올케 언니가 너무하셨어요. 남은 명절도 이럴까 걱정이다. 그래도 오늘은 좀 심했어요. 명절날 보여준 며느리의 모습은 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형수님이 너무 예의가 없네. 둘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엄마가 고생하시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명절이 두려워질 지경입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네요. 설날이 지나고 민경이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출장이라 오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경이가 뜬금없이 제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보험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궁금해서요. 그건 왜? 전세자금 말고도 저희가 받을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경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왜요? 어차피 저희 남편이 장남인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민경이는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그 돈 다 어디다 쓰시려고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소리 들어야 하나?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민경아,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맞니? 며느리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돈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둘째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 형수님 왜 저러는 거예요? 엄마도 모르겠다. 형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하지만 재훈이는 또다시 민경이의 편을 들었죠. 엄마, 민경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재훈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재훈이마저 돈 타령을 하니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집 한 채는 있어야. 이제는 아들의 얼굴도 보기 싫어졌어요. 재훈아, 이제 그만 가거라. 엄마, 더는 볼 필요 없다. 그날 이후 민경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생각 좀 해보셨어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왜 이러세요? 다들 시댁에서 해주는데. 둘째와 막내는 이런 상황을 보며 한숨만 쉽니다. 엄마, 저희가 형수님한테 얘기해 볼까요? 아니다. 이제 그만두자. 오늘도 민경이에게서 문자가 왔네요. 어머님, 저희 집 계약이 얼마 안 남았어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단 걸 깨달았습니다. 재훈이가 퇴근 후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술 냄새가 나더군요.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핑계로 민경이가 매일 독촉을 하니 재훈이도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엄마,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네가 결정할 일이지. 민경이는 매일 저보고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고 해요. 아들의 술 취한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재훈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전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탁에서 재훈이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어요. 민경이와 결혼한 뒤로 재훈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엄마가 돈을 주면 민경이는 또 뭘 요구할 거예요. 그럼 네 생각은 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둘째가 형을 데리고 가겠다며 나섰어요. 형, 이제 그만 들어가요. 형수님한테 전화 온다니까. 재훈이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며칠 뒤 민경이가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남편이 그날 여기서 술 마셨다면서요? 그래서? 남편 술 먹이시면 안 되죠. 아들 걱정은 뒷전이고 돈 얘기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재훈이는 옆에서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재훈아, 네 생각은 어떤데? 여보, 우리 그만 가요. 결국 재훈이는 민경이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이런 큰형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한숨을 쉬었죠. 엄마, 큰형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형이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저희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제는 아들이 불쌍하단 생각만 듭니다. 요즘 들어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밤중에 깨면 재훈이 생각에 다시 잠들기가 힘드네요. 어젯밤에는 재훈이가 또 취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떡하죠? 무슨 일인데? 민경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갑자기 왜? 제가 무능력하대요. 아들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민경이는 재훈이더러 돈 못 버는 남편이라고 했다네요. 재훈아, 엄마가 가볼까? 아니에요. 민경이가 더 화낼 거예요. 둘째와 막내가 재훈이 걱정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큰형 회사도 그만둔다는 소리가 있어요. 형이 요새 술만 마신대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울었어요.
아침이 되자 민경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남편이랑 못 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저랑 맞지 않아요. 며느리의 냉정한 말투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네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어머님도 참 웃기시네요. 돈만 밝히더니 이제는 아들까지 버리게. 민경이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혼하고 위자료라도 받아야죠. 그 순간 재훈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다시 한 번만. 재훈 씨, 이제 끝내요. 재훈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둘째가 재빨리 형을 부축했어요. 형, 정신 차려요. 형수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들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경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훈이는 회사도 그만두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둘째와 막내가 형을 설득해 보겠다며 찾아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형이 이혼에 동의했대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민경이가 위자료로 5억을 요구한대. 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민경이를 찾아갔어요.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니?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결혼할 때부터 돈만 밝히더니. 그게 다 재훈이 잘못 아닌가요? 민경이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님도 아들 버릇 잘못 들여놓으시고 뭐라고? 재훈이처럼 무능한 남자랑 살 순 없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감히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이제 폭력까지 쓰시게요? 민경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걸로 위자료 더 받을 수 있겠네요. 결국 재훈이와 민경이는 이혼했어요. 민경이의 계획대로 큰 위자료는 받질 못했었죠. 재훈이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아요. 엄마, 형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큰형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봤는데 이러다 형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죠? 막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래도 혹시 올케 언니는 벌써 해외로 떠났대요. 이제는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자꾸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고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둘째가 걱정되는 마음에 저를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꼭 검사 받으셔야 해요. 그냥 감기 아니겠니? 요즘 너무 말랐어요. 의사 선생님은 여러 검사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췌장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항암 치료는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완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째가 큰아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큰형한테 연락드려 볼까요? 그냥 놔두자. 하지만 엄마, 막내딸도 재훈이 얘기를 꺼내더군요. 오빠가 알면 달려올 거예요. 그런 소식까지 전할 필요 없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엄마, 치료 시작하면 제가 간병하겠습니다. 그래도 너희 생활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둘째와 막내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온몸의 기운도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둘째와 막내는 번갈아가며 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닙니다. 엄마, 오늘은 죽이 입맛에 맞으세요? 그래, 네가 끓인 건 맛있네. 내일은 미역국 끓여올게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문득문득 재훈이 생각이 납니다. 둘째야, 형한테 연락 없니? 아직이요.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된대요. 그 애는 지금 뭐 하고 지낼까? 막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큰오빠한테 연락해 볼까요? 아니다. 이제 와서 뭐 하러? 둘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달라진 모습에 놀랍니다. 엄마, 이제 항암 치료 3차까지 남았어요. 그래, 고생 많다. 이번 주말엔 산책 나가실래요? 치료 때문에 둘째는 직장도 그만뒀다고 해요. 미안하다. 너희한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막내는 매일 밤 병실에서 저와 함께 자겠다고 합니다. 엄마, 내일은 제가 간병할게요. 너도 피곤할 텐데. 전 괜찮아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참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재훈이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둘째가 결국 연락을 했나 봅니다. 아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술에 절어 있는 얼굴, 며칠 동안 깎지 않은 수염. 엄마, 왜 이제 왔어? 죄송해요. 재훈이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지 마. 민경이가 엄마 소식 듣고 웃더래요. 둘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형, 그 여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재훈이는 며칠 전 민경이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합니다. 엄마가 암이라고 하니까 고소하다고. 재훈아, 그만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떡해.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왔어요. 엄마, 내일도 올게요. 그러지 말고 너나 좀 추스르고 살아라. 재훈이는 며칠 동안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는 여전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둘째와 막내는 형을 말리느라 애를 썼습니다. 형, 이제 그만 술 마셔요. 오빠, 엄마 보시기에도 안 좋잖아요. 저는 차라리 재훈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더 아팠던 건 매일같이 술에 절어 찾아오는 재훈이 때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면회객 제안을 권하셨어요. 어머님,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복이 더디신 것 같아서요. 둘째가 재훈이를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형, 이제 그만 오세요. 왜? 나도 엄마 보러 온 건데. 형 보면 엄마가 더 힘들어하세요. 재훈이는 결국 병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래, 난 엄마한테도 짐이지. 형, 제발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가 달려와 재훈이를 말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시나요? 내가 잘못했어. 저는 병실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어요. 둘째야, 네, 엄마. 이제 재훈이 오지 말라고 해. 엄마 마음이 이미 떠났어. 막내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오빠가. 이제는 그만하자. 그날 이후로 재훈이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둘째가 형을 만나고 왔다며 전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형이 엄마 보고 싶대요. 이제 와서 뭐 하러? 형이 많이 힘들어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경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재훈이가 매일 술에 절어 우는 모습도 보기 싫었고요. 이제는 제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둘째를 통해 재훈이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재훈아, 잘 지내니? 네. 그동안 죄송했어요. 재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술 기운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술 마시고 살아라.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그만하자, 재훈아.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제발 마지막으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이제는 서로 잊고 살자. 엄마, 너도 새삼 살고 나도 편히 가게 해다오. 전화를 끊고 나니 병실이 더욱 적막해졌어요. 둘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큰형한테 전화하셨어요? 응, 마지막 인사했다. 형이 많이 우셨죠? 막내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게 맞나요? 그래,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재훈이도 이제는 자기 길을 찾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남은 시간, 저는 둘째와 막내와 함께 보내려고 해요. 더 이상의 미움도 원망도 없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잠시 퇴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저를 위한 여행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며 들떠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엄마, 공항에서 휠체어 예약해뒀어요. 그래도 난 걸을 수 있어. 항공사에서 노약자 우선 탑승도 된대요. 둘째는 여행 가방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엄마, 따뜻한 옷도 넣었어요. 막내야, 엄마 모자도 챙겨. 벌써 가방에 넣었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하니 봄바람이 상쾌했어요. 엄마, 저기 유채꽃 예쁘죠? 그래, 사진 찍자. 저도 같이 찍어요. 렌터카로 섬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엄마, 저기 해녀 할머니들 있어요. 우리 점심으로 해물탕 먹을까? 저기 바다도 예쁘네. 숙소에 도착해서는 둘째가 준비해온 와인을 따랐어요. 엄마, 오늘은 한잔 하셔도 돼요. 그래, 오늘만 마시자. 우리끼리 여행 너무 좋다. 저녁 노을을 보며 테라스에 앉아 있으니 막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또 여행 와요. 그래, 다음엔 어디로 갈까? 유럽도 가보고 싶어요. 둘째는 벌써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입원을 권하셨어요. 둘째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오늘은 죽이 입맛에 맞으세요? 그래, 내가 끓인 건 맛있네. 내일은 다른 거 해드릴게요. 막내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너도 피곤할 텐데. 전 괜찮아요. 간호사가 회진 시간을 알리러 왔어요. 보호자분들, 잠시 나가 계셔야 해요. 엄마, 금방 돌아올게요.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더욱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목욕 도와드릴게요.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래도 혼자서는 위험하세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 제 마지막 시간이 행복합니다. 한밤중에 병실 창문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둘째가 아버지 사진을 가져다 놓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도 곧 갈 것 같아요. 엄마, 또 혼자 울고 계셨어요. 아니야, 그냥 네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보고 싶으시죠? 둘째가 액자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아버지도 엄마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나보다 아이들이 먼저였는데. 아버지가 돈 벌러 나가실 때마다 엄마 걱정하셨대요. 막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꿈꾸셨어요? 응, 아버지가 나 데리러 온다고 하더라.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둘째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던? 엄마 잘못이라고요.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리워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아이들 잘 부탁한다. 였는데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외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저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휠체어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은 사진관이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엄마 너무 예쁘세요. 사진작가가 저희를 예쁘게 찍어주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까이 붙으세요. 엄마, 웃어보세요. 이렇게 찍으니까 좋다. 다음으로 간 곳은 한식당이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청국장이에요. 너희들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네. 내일은 다른 데도 가요. 둘째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버킷리스트예요. 이게 뭐니? 엄마랑 꼭 하고 싶은 거 적었어요. 목록에는 여행도 있고 콘서트도 있었네요. 이거 다 하려면 한 달도 모자라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저희랑 추억 많이 만들어요. 막내는 카메라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정성이 고마웠어요. 아이고, 둘째야. 이제 그만 찍자. 아니요, 더 찍을 거예요. 엄마, V 해보세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 병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꿈을 꿉니다. 재훈이가 어렸을 때 모습으로 나와서 저를 부르는 꿈이에요. 어젯밤에는 둘째가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형 얘기 꺼내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형이 많이 달라졌대요. 둘째의 말에 의하면 재훈이가 술을 끊었다고 해요. 이제 회사도 다시 다닌대요. 그래, 잘 됐구나. 형이 엄마 너무 보고 싶대요. 막내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와서 뭐하러? 오빠가 많이 반성했대요. 간호사가 회진 시간을 알리러 왔어요. 어머님, 혈압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스트레스는 피하셔야 해요. 밤이 되면 더욱 재훈이 생각이 납니다. 둘째야, 네, 엄마. 너희 형 요즘도 밥은 잘 먹니?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엄마도 큰형이 보고 싶으시죠? 그냥 궁금해서.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재훈이를 만나면 마음이 또 흔들릴까봐 겁이 나요. 오늘 아침 간호사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발신인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편지는 민경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편지 읽어드릴까요? 그냥 둬둬. 민경이 언니가 많이 반성했대요. 하루 종일 편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둘째가 퇴근하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편지 읽으셨어요? 아직.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막내가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경이의 편지에는 그동안의 후회가 가득했어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막내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민경이 언니가 한국에 온대요. 왜? 어머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엄마, 한 번만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둘째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이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도 지난 일은 지난 거야. 밤이 되어 혼자 남자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편지 끝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둘째가 아침 일찍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편지 다 읽으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민경이 언니가 정말 달라졌대요.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막내가 미지근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따뜻한 거 드세요. 고맙다. 민경이 언니 이야기 더 해드릴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그만하자.
이제 와서 민경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진심일까 의심도 됩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식사는 하셨어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더 쉬세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데 마음의 상처는 왜 이리 더디게 아물까요? 민경이의 편지를 읽고 또 읽어봐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답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간병인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밥 드실 시간이에요. 조금 이따 먹을게. 식었다가 맛없으세요. 둘째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밥부터 드세요. 그래. 민경이 언니 생각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묵묵히 수저를 들었어요. 밤새 민경이의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도 같고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둘째는 민경이가 정말 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준비하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상태가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혈압도 안정적이에요. 둘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민경이 언니가 내일 한국에 도착해요. 그래서 병원에 오겠다는 거니? 네. 어머님께 꼭 사과드리고 싶대요. 그 애가 뭐라고 하든 마음이 안 풀릴 것 같아.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마치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스트레스는 피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혈압이 또 오르면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 둘째가 죽을 가져왔어요. 엄마, 조금만 드셔보세요. 입맛이 없어. 그래도 한 숟가락만.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훈이도 이제는 새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민경이를 만나면 또 흔들리지 않을까요? 둘째야, 네, 엄마. 민경이가 진짜 변했을까? 막내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불안하네. 저희가 잘 지켜볼게요. 간호사가 오후 회진 시간을 알렸습니다. 면회객분들은 잠시 나가주세요. 엄마, 저희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혼자 남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을 다시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검사를 위해 다른 병동으로 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지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경이가 병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둘째도 막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먼저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둘째가 황급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형수님, 지금은 검사 가셔야 해요. 잠깐만이라도. 엄마, 우리 검사부터 다녀올까요? 민경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일어나라.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야, 검사실로 가자. 네, 엄마. 형수님, 나중에 다시 오세요. 검사실로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냥 좀 피곤하다. 혈압 재볼까요?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니 민경이는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언니가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 내일 다시 오신대요. 간호사가 약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민경이가 병문안을 온 이후 병원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민경이가 왜 오지 않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도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둘째가 민경이와 연락이 닿았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민경이 언니가 병원에 못 오는 이유를 말했어요. 왜 못 온대? 이혼 후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고 지금은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겠다는 거냐? 많이 반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민경이가 후회와 고통 속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회진 중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기적처럼 몸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조금만 더 회복하시면 퇴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건강 회복하시면 다시 집에서 지내실 수 있겠죠? 저는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퇴원을 하게 된다면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엄마, 퇴원하시면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요? 글쎄, 이제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구나. 엄마도 하고 싶은 거 많으셨잖아요. 예전에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 늦은 것 같아. 막내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럴까? 그럼요. 엄마 건강 회복하시면 저희랑 같이 놀러 가요. 둘째도 막내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랑 추억 많이 만들어 봐요.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경이가 떠올랐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제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는 점점 더 그런 다짐을 굳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둘째와 막내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꽃 좋아하시잖아요. 이 꽃은 뭔데? 건강 회복하라는 의미로 가져왔어요. 고맙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경이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어요. 저는 제 삶을 다시 찾아가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 같았습니다.